안녕하세요. 보이스북 그 남자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제 마음은 사실 꽤 복잡합니다. 설렘, 긴장, 두려움, 기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떠오르네요. 그럼에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건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1도를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 끌리는 책에서 출판한 이민규 작가님의 생각의 각도에 나온 말인데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제 마음에 작은 울림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저 1도만 바꿔도 내가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작은 각도의 변화는 지금 이 채널을 시작하게 만든 동력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자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 그런 자극들은 피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자극을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도 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바로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생각, 그 생각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이 각도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책으로 바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1도, 그 조용한 공간, 그 사이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멈춰선 걸음의 작은 각도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시작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보이스북 그 남자의 첫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픈 진실은 건드리지 않는다. 성인 군자나 돌부처 같은 사람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핵심 콤플렉스가 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상대의 민감한 부분을 헤아릴 줄 안다. 대화를 많이 하라. 솔직하게 말하라. 인간관계를 다루는 책이라면 꼭 나오는 약방의 감초 같은 말이다. 하지만 배려 없는 솔직한 표현은 관계를 파탄내는 독이 된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리거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라고 되물으면서 찌른 곳을 또 찌르는 습관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프랑스 속담을 명심하라. 진실만큼 마음에 거슬리는 것은 없다. 팩트 폭격으로 남의 아픈 곳을 찔러대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대방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것은 웬만하면 모른 척 넘어가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도 상대가 싫어하는 주제는 건드리지 말자. 단점을 지적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노골적으로 단점만 지적하기보다 단점 속에 감춰진 장점을 찾아주자. 체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상처를 건드리는 진실보다 상처를 쓰다듬는 거짓이 더 낫다. 한비자의 세난 설득의 어려운 편에 이런 얘기가 있다. 용은 순한 짐승이다. 길들이면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용의 목 근처에 있는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용은 반드시 그 사람을 물어 죽여버린다. 군주에게도 이 영린이 있으니 임금에게 유세하려는 사람은 이 영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영린이 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호인도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적당하면 못 견디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린이며 요즘 말로는 핵심 콤플렉스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설득력이 남다른 사람은 상대방이 자극받기 싫어하는 민감한 부분을 헤아릴 줄 알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화나게 하는 법.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쉽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내 그와 비교하면 된다. 누군가를 화나게 만드는 건 역시 쉽다.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말하게 한 다음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주면 된다.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 여성 잡지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는 이웃집 남자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지만 실제로 상담해보면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더 분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나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상대의 문제를 지적한다. 하지만 이럴 때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잃는 것만 수두룩하다. 비교는 세 사람을 잡는다. 첫째, 비교당하는 사람. 둘째, 비교 대상. 셋째, 비교하는 사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교 과정을 통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는데 이를 비교의 함정이라고 한다. 불행해지고 싶은가? 더 나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라.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은가? 수시로 그를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왜 사이가 나빠질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모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 즉각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를 실험으로 증명해냈다. 실험 참가자들은 구직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절반에게 말쑥하게 차려입어 매우 유능하게 보이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보게 했다. 나머지 절반은 단정치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보게 했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구직 면접 전과 면접 후 자기 존중감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말쑥하고 말도 잘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본 피험자들은 자기 존중감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반면 허술한 복장에 말도 잘 못하는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본 피험자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아졌다. 마음으로 조각하는 피그말리온. 사랑스럽게 대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잘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주면 언젠가 잘하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조각하는 피그말리온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상아로 조각한 여인상이 너무 아름다워 이 조각상을 마치 살아있는 연인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결국 그가 원한 대로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신하는 기적이 일어나 그 조각상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깊은 믿음과 기대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기 일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의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만 성과를 낸다. 스털링 리빙스턴. 정말 기대한 대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로젠탈은 피그말리온 효과가 학생들의 태도는 물론 IQ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증명해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 검사에서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확인된 학생들이라면서 명단을 건넸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사실 그 명단은 심리검사나 성적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1년 후 그 학생들을 다시 평가했다. 그 결과 1학년의 경우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기대됐던 아이들은 IQ가 24점이나 올랐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 대인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원래 기대 집단의 아이들과 비교 집단의 아이들은 능력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로젠탈은 자신의 실험 결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수하다고 기대하면서 가르치면 결국 우수하게 성장한다. 교사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조각하는 교실 안의 피그말리온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조각하는 조각가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 자체를 믿어야 한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가 우리를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좋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먼저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물론 관련된 사물까지도 좋아진다. 이를 감정 전이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은 원래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단지 합리적이려고 애를 쓰는 존재일 뿐이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60세가 넘어서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해 인물사진의 대가가 된 사토 도미오에게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 인물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촬영자가 피사체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눈은 정직합니다. 촬영자가 피사체에 관심도 없고 애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메마른 감정이 사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둘째,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누군가 다가오길 원한다면 유리는 빈틈이 없기에 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스펀지는 그 안에 공간을 갖고 있기에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 누군가가 다가오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언젠가 한 취업 관련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은 100% 왕따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왕따 1순위는 잘난 체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완벽한 사람보다 가끔 실수하거나 허점을 보이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이를 실수 효과라고 한다. 잘난 면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잘난 면을 과시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잘난 면만 내세우면 바로 그것이 화근이 된다. 너무 주목을 끌려고 하지 마라.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하지 마라. 가끔 빈틈을 보이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주위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다. 독일의 마나임 대학교 연구팀은 가상 시나리오와 실제 상황 모두에서 실수 효과를 확인했다. 수백 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취약점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의 허점을 관찰하는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게 했다. 자료 분석 결과 두 상황 모두에서 다른 사람들이 약점을 드러내거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점을 드러내고 실수를 인정하면 왜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 첫째, 허점이나 결점을 보이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며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결점을 드러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결점을 감추려 하기 때문이다. 셋째, 빈틈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경계심을 늦추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왠지 내 결점을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좋다.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니까 좋다. 냉장고는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좋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마지막 문장은 무엇일까?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어릴 때 미국 유치원생이 썼다는 이 시를 꽤 오랫동안 내 연구실 책상 앞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종종 이 시를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내 아이들과 내 학생들은 무엇으로 나를 좋아할까?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이 앉아있던 빈자리만 봐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다. 반면 그의 이름만 떠올려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의 존재인가? 무엇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waldo 에머슨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에 심취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장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사연이 있겠지. 언제부턴가 짜증나는 일을 겪거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린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누그러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오래전에 태국을 여행할 때였다.
길이 꽉 막혀 도대체 차가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차창 밖을 내다보니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표정은 무사태평이었다. 가이드에게 태국 사람들은 어찌 이리 흥분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곳 사람들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불쾌한 상황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태도와 인내심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처방은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이나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언젠가 친한 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너무 화가 난다는 독자의 메일을 받았다.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며칠 후 아래와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 언니가 내게 그럴 수 있지? 어제까지만 해도 서운하고 억울함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기에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에서 짜증나는 일, 못마땅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내용을 읽고 저도 그렇게 중얼거려 봤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화난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져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사연이 있겠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려 봐야겠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생각도 길이 난다.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감이 느껴진다.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진다. 짜증을 내다 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난다.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정해 거기로 자주 다니면 된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에도 똑같이 작용한다.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좋아지기는커녕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진다. 생각의 관성이다. 왠지 모르게 그냥 저절로 보기만 해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계속 떠오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그동안 그 생각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국이 생긴다. 나중에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자국을 따라가게 된다.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관성이 작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더 자주,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무엇이든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가? 아메리카 원주민 체로키족에게는 대대로 전해오는 늑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추장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어린 손자를 산과 들로 데리고 다녔다. 꽃과 나무, 강물, 바위, 작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사물을 손자가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손자는 늑대 2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을 보고 얼른 할아버지 뒤로 숨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얘야, 늑대도 자연이 키우는 귀한 생명이란다. 결코 너를 함부로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놈으로 그 놈이 가진 것은 감사, 기쁨, 사랑, 인내, 평온, 겸손, 친절, 배려,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성질이 사납고 부정적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원망, 분노, 미움, 질투, 탐욕, 교만, 짜증, 불만, 열등감, 거짓, 그리고 의심이란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던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겠지. 잠들기 전 5분, 잠 깬 후 5분. 잠에서 깬 5분이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 5분이 다음날 아침을 결정한다. 하루를 감동하면서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자. 잠들기 전 5분과 잠에서 깬 후 5분이 인생을 바꾼다. 아, 일어나기 싫어.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침을 짜증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멋진 하루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사람이 불행해지기는 어렵다.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들자.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느 날 문득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잠들기 전 그날 하루에 감사하고 희망찬 다음 날을 상상하면 아침까지 그 생각이 이어져 기적처럼 활기차게 일어난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감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미소를 짓고 일어나자. 활짝 웃으면 더 좋다. 잠에서 깰 때 드는 생각은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에 드는 생각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한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하루하루를 감동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내가 그것을 했는가라고 자문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매일 86,400달러가 생긴다면 은행에서 당신에게 마법의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 계좌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 매일 아침 86,400달러가 입금되지만 그날 안으로 쓰지 않으면 돈은 모두 사라진다.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없다. 둘째, 은행은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다. 만약 이런 선물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우리는 모두 이 마법의 은행을 가지고 있다. 매일매일 입금되는 돈은 시간이다. 매일 아침 우리에겐 하루 86,400초의 시간이 예치되고 시간은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도 없다. 시간은행은 예고 없이 우리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 예고 없이 멈출 수 있다. 당신은 매일 주어지는 86,400초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르크 레비, 천국 같은 중에서. 몇 번이나 남았을까? 해야만 하는 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 피상적인 만남을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심코 해왔던 그 일들을 기회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그 기회를 몇 번이나 누릴 수 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다. 어떤 일을 지겹게 생각하거나 기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일이 끝없이 계속되거나 앞으로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출근, 설거지, 부모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루, 엄마와 한 이불 속에서 잠자기, 가족여행, 내 인생의 가을.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았을까? 몇백 번, 몇천 번, 수만 번이 남았다고 해도 그 기회는 유한하며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가끔 무심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남았는지 세어보자. 남은 기회를 계산해 봄으로써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이를 성경에서는 날수 세는 지혜라고 한다.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되면 일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조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언젠가 한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라는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나이가 지금 68세이고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라고 하니 그때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이제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 사실 아들이 취업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도 쉽지 않다. 넉넉 잡아 한 달에 한 번 저녁을 함께 먹는다고 해도 12 곱하기 12년 144회밖에 남지 않았다.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 살게 되면 앞으로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몇십 번도 안 될 것이다. 설사 그 기회가 1000번, 10,000번이 된다고 해도 결국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유한하며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든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하게 느껴진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초점 바꾸기의 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행하게 살아간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미 가진 것으로 초점을 돌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초점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누리고 남다르게 활용하는 것이다. 오늘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더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 다른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해지려면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초점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갖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아직 갖지 못한 것이 이미 가진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누군가는 그토록 갖고 싶은 것임을 잊지 말자. 당나라 선승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적이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지금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때다. 해밍웨이.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페리스는 그의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초점 바꾸기의 멋진 사례를 소개한다. 영화판에는
로드리게즈 리스트라는 말이 있다.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엘 마리아치를 만들 때 탄생한 말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적어놓은 다음 그 리스트에 맞춰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친구 카를로스가 멕시코에 목장을 갖고 있었다. 악당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로 딱이었다. 카를로스의 사촌은 술집 주인이었다. 술집은 을의 첫 싸움이 펼쳐지는 장소가 아니던가. 나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의 또 다른 사촌은 버스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버스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영화 중간에 삽입했다. 그에게는 피플 테리어도 있었는데 그 개도 출연시켰다. 로드리게즈는 거의 빈털털이었지만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만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영화를 만들었다. 총 제작비는 불과 $7,000. 그는 이 영화를 $70,000만 주면 언제든 팔아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컬럼비아사가 배급권을 사들여 개봉했고 선데스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과는 다른 삶을 갈망한다. 그러면서도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때문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한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때문에와 덕분에, 이 말은 둘 다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나타낸다. 그런데 전자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후자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에 대한 감사와 같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같은 일도 생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네가 늦게 왔기 때문에 짜증나잖아. 네가 늦게 온 덕분에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때문에는 원망을 만들고 덕분에는 감사를 낳는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그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덕분에 건강을 잘 챙겨 90세가 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배움에 온 열정을 쏟았다. 오래전에 알코올 중독 환자를 상담할 때였다. 그의 아버지 역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술을 마시게 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시겠습니까? 얼마 후 그의 동생을 만났다. 그는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자기 사업을 탄탄하게 꾸려가고 있었다. 그에게 술을 마시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놀랍게도 두 형제 모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저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게 반문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다. 형은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면서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구실로 삼았다. 반면 동생은 아버지 덕분에 술은 입에도 대기 싫었다면서 똑같은 환경을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는 계기로 삼았다.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했던 일 한 가지를 찾아 덕분에라는 생각으로 바꿔본다면 10% 선택이 90%를 결정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90%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며 10%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 10%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런데 그 10%가 우리 운명의 90%를 결정한다. 출신, 부모, 배우자의 성격, 이미 받은 아이의 성적표.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날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가 올 때 우산을 쓸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면서 인생을 낭비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꿀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간다. 신학자 라이놀트 니버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저에게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상심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은 무엇인가? 행불행의 10% 대 90% 법칙. 아침을 먹다가 딸이 커피잔을 엎질러서 당신의 정장 위에 커피가 쏟아졌다. 당신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딸이 울음을 터뜨린다. 커피잔을 하필 테이블 끝에 두었다고 짜증을 내면서 아내를 비난한다. 말싸움이 일어나고 딸은 우느라고 아침을 못 먹고 학교 갈 준비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통학버스를 놓쳐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한다. 출근을 서둘러야 해서 과속을 했고 경찰에 적발되어 속도 위반 딱지를 받고 학교에 15분 늦게 도착한다. 딸은 당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학교로 뛰어들어간다. 지각도 하고 서류 가방도 두고 와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 1. 커피 때문에. 2. 딸 때문에. 3. 경찰관 때문에. 모두 아니다. 당신이 딸에게 보인 5초간의 반응 때문이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당신은 커피를 쏟아 당황한 딸에게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라고 다정하게 말한다.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겨 나온다. 통학버스를 타려던 딸이 뒤돌아보더니 웃으면서 손을 흔든다. 당신은 1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하고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당신 인생의 10%만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나머지 90%는 당신 자신이 선택한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스티븐 코비.